안녕, 개처 언어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영화 우리가 끝이야의 두 주인공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 간의 분쟁이 도무지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영상을 만들 때마다 새 소식이 추가되고 추가하다 보면 또 추가되고 게다가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얽히며 일이 더 커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각자의 주장을 천천히 파헤쳐보자. 수영 끝까지 바짝 세우고 따라오라냥. 2024년 12월 31일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저스틴 발도니와 그의 회사인 웨이페어러 스튜디오 그리고 기타 관계자들을 상대로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했어. 이보다 앞선 12월 20일에는 캘리포니아 시민권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말이야. 소송 문서에 따르면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우리가 끝이야 촬영장에서 자신을 비롯한 다른 출연진, 제작진이 저스틴 발도니와 프로듀서 제이미 스로부터 불쾌하고 비전문적이며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겪었다고 주장했어. 블레이크의 변호사는 2023년 11월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 복귀하기 위해 웨이페어러 측에 제작 복귀를 위한 보호조항 문서를 보냈다고 해. 이후 2024년 1월 4일 뉴욕 펜트하우스에서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 저스틴 발도니, 제이미 이스, 다른 제작진들 그리고 소니 픽처스의 대표가 참석한 회의가 열렸어. 이 회의에서 적대적인 작업 환경에 대해 논의했고 영화를 안전하게 완성, 마케팅, 개봉할 수 있도록 제작 복귀를 위한 보호조항을 시행하고 따르기로 합의했대. 하지만 이에 대해 저스틴과 스튜디오 측은 다른 입장을 보였어. 2024년 12월 31일 저스틴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블레이크가 영화 제작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했지. 또한 블레이크가 제시한 조항에 동의할 수 없었음에도 촬영을 위해 신속히 동의 후 일부 조건을 시행했으며 모든 것이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1월 4일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블레이크와 라이언 레이놀즈가 불만사항 리스트를 제시했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긴 설교를 하며 저스틴을 질책했대.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지금부터 사건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자세히 살펴보자. 콜린 후버 원작의 영화 우리가 끝이야가 개봉한 지 4개월 후인 2024년 12월 20일 주인공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공동주연 저스틴 발도니와 그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시민권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어. 고소장에는 저스틴 발도니, 그의 제작사 웨이페어러 스튜디오, CEO 제이미 이스, 공동창립자 스티브 사로위츠, 저스틴의 홍보 담당자 제니퍼 아벨과 그녀의 회사, 위기관리 전문가 멜리사 네이선과 그녀의 회사, 계약업체 제드 웰리스와 그의 회사가 피고로 명시되어 있었지. 블레이크는 저스틴과 스튜디오 관계자들이 정교한 디지털 보복 계획을 실행해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어. 또한 고소장에는 성희롱, 보복, 괴롭힘 방지 및 해결 실패, 사생활 침해, 그리고 경제적 이익 방해 등의 혐의가 적혀 있었지. 2024년 12월 21일 뉴욕타임스는 저스틴 발도니와 그의 관계자들이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상대로 벌였다는 보복성 명예훼손 캠페인에 대해 보도했어. 기사는 블레이크의 CID 고소장을 인용하며 저스틴 발도니, 홍보 담당자 제니퍼 아벨, 위기관리 전문가 멜리사 네이선을 포함한 그의 팀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지.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뉴욕타임스에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 이번 법적 조치가 이러한 음흉한 보복 전술을 폭로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목소리를 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블레이크의 고소 소식이 알려진 후 저스틴 발도니, 웨이페어러 및 관계자들의 변호사 브라이언 프리드먼은 그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어.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그녀의 대리인이 이토록 심각하고 명백히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영화 홍보 캠페인 동안 그녀의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평판을 바로잡으려는 또 다른 필사적인 시도로 보입니다. 또한 프리드먼 변호사는 스튜디오가 위기관리 전문가를 고용한 일에 대해서는 영화의 마케팅 캠페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며 단순한 언론 문의에 대응하고 소셜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공개된 메시지들도 일반적인 업무 절차에 따른 사적인 대화라고 말했지. 하지만 2024년 12월 21일 뉴욕타임스 기사가 발표된 직후 저스틴 발도니의 소속사 WME는 그와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어. 나중에 발도니 측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남편인 라이언 레이놀즈가 발도니와의 계약 해지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WME는 이를 부인했어. 블레이크의 고소와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나온 후 며칠 동안 여러 유명 인사들이 그녀의 주장에 대한 반응을 보였어. 그 중에는 우리가 끝이야의 저자인 콜린 후버도 포함되어 있었지. 콜린 후버는 12월 21일 뉴욕타임스 기사 링크를 걸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며 입장을 밝혔어. 블레이크 라이블리, 우리는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정직하고 친절하며 지지적이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변하지 마세요. 시들지 마세요. 우리가 끝이야에 출연한 또 다른 배우 브랜든 스클래너도
뉴욕타임스 웨브사이트에 게시된 고소장 스크린샷을 공유하며 제발 이걸 읽어주세요라고 적었어. 블레이크가 신인 시절 출연했던 영화 청바지 돌려입기 동료 배우인 아메리카 페레라, 알렉시스 블레델, 엠버 템블린 역시 블레이크와 연대하며 함께하겠다고 밝혔지. 반대로 저스틴 발도니의 내리막길은 계속되었어. 2024년 12월 23일 저스틴 발도니 및 제이미 이스와 팟캐스트를 공동 진행했던 리즈 플랭크는 캐스타그램에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글을 올렸어. 왜 팟캐스트를 떠나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블레이크가 저스틴이 고소한 지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었지. 그리고 2024년 12월 24일 저스틴 발도니의 전 홍보 담당자 스테파니 존스와 그녀의 회사 존스웍스가 저스틴 웨이피어러 그리고 저스틴의 현 홍보 담당자 제니퍼 아벨과 위기관리 전문가 멜리사 네이선을 상대로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했어. 스테파니 존스는 제니퍼 아벨과 멜리사 네이선이 자신과 존스웍스를 공격하기 위해 수개월간 비밀리에 공부했으며 여러 계약 위반을 유도하고 고객과 사업 기회를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했어. 또한 그녀는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스틴과 웨이페어러와 협력해 저스틴 발도니의 영화 공동주연을 겨냥한 공격적인 언론 명예훼손 캠페인을 실행했다고 주장했지. 제니퍼 아벨이 과거 존스웍스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해고되었고 이후 제니퍼 아벨이 사용하던 회사 휴대폰을 세밀히 조사했대. 블레이크 라이블리 팀이 고소장을 포함한 수천 페이지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이 휴대폰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여 2024년 12월 31일 저스틴 발도니와 그의 관계자들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약속 위반, 그리고 묵시적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어. 원고들은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 또한 기사와 고소장에서 인용된 메시지들이 맥락에서 벗어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지. 같은 날인 12월 31일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뉴욕에서 저스틴 발도니와 그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2025년 1월 2일 저스틴 발도니의 변호사는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어. 저스틴 측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CDR 소송에서 누락 편집된 메시지가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지. 저스틴 측은 저스틴 발도니와 PR팀 사이에서 오간 메시지를 공개하며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공격하거나 매장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례로 저스틴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보이는 게 걱정돼요 라고 묻자 위기관리 전문가 멜리사는 그런 인상을 주진 않아요. 명백하게 그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라고 대답해. 저스틴은 알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해주세요.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신는다고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라고 덧붙였지. 홍보 담당자인 제니퍼 아벨도 이에 덧붙여 수천 명이 블레이크의 행동과 인터뷰를 그대로 보고 반응하고 있어요. 항상 큰 그림을 봐야 하고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라고 말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 그런가 하면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칭찬을 받아 기쁘다는 대화도 있었지. 직원이 소니 대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가정폭력 관련 대화를 진전시켰다고 칭찬이라는 기사를 공유하자 제이미 이세는 블레이크가 칭찬을 받아서 다행이다. 한 번쯤은 소니 경영진이 저스틴도 칭찬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반응을 보였어. 뉴욕타임스 보도에서는 멜리사 네이선이 제니퍼 아벨에게 블레이크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공유하자 제니퍼가 정말 잘했어 라며 네이선을 칭찬한 메시지를 인용했어. 네이선은 이에 그래서 날 고용한 거 아니야? 내가 최고잖아 라고 답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중상모략 캠페인의 증거로 제시했지. 그 외에도 저스틴 발도니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영화의 창작 방향을 장악하면서 자신이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어. 발도니 측에서 공개한 메시지에는 그의 홍보팀이 그를 위로하면서 사기를 복도드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는 블레이크가 영화의 전개와 흐름을 주도하던 상황과 연결된다고 해. 발도니는 블레이크가 영화 편집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으며 자신을 영화 제작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어. 그녀가 이제 나를 영화에서 완전히 내쫓았어. 모든 걸 끝냈고 내가 관여할 수 없어. 음향, 시각효과, 모든 것까지. 또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기존 편집자를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일하던 편집자로 교체했고 저스틴과 편집자들이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편집본을 확인하려다 거절당한 일과 저스틴이 홍보 담당자 제니퍼에게 자신이 영화에서 쫓겨났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지. 그런가 하면 저스틴과 웨이페어러 팀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주요 출연진과 분리되어 따로 격리되었고 독점 애프터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해. 이로 인해 추가의 비용을 들여 별도의 행사를 조직해야 했지. 또한 저스틴의 레드카펫 참여는 제한되었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지하에 마련된 임시 대기 구역에 머물러야 했으며 블레이크가 떠난 후에야 별도의 상영관으로 안내되었다고 주장했어. 자, 여기서 시키시가 블레이크와 저스틴의 주장을 각각 정리해볼게. 블레이크의 주장 1. 저스틴 발도니가 촬영장에서 여성들을 섹시하다고 표현했다고 주장했어. 저스틴의 반박. 반면 저스틴 측은 블레이크가 주장한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는데 블레이크가 먼저 그녀의 캐릭터 복장이 훨씬 더 섹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고 저스틴은 블레이크의 의견에 답하기 위해 섹시하다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블레이크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야. 블레이크의 주장 2.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옷을 갈아입거나 바디 메이크업을 지우는 상황 혹은 모유 수유 중일 때 제이미 이스와 저스틴 발도니가 사전 예고 없이 트레일러에 여러 번 들어왔다고 주장했어. 저스틴의 반박. 저스틴 측은 블레이크가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그 자리에 있어도 된다고 허락받았음을 강조했어. 블레이크는 촬영 회의 중에도 공개적으로 모유 수유를 자주 했으며 어느 날 제이미 이스가 회의를 위해 트레일러에 초대를 받아 노크 후 들어갔는데 당시 블레이크는 모유 수유 중이었지만 상의는 가려져 있었다고 강조했지. 그때 제이미 이스가
엑스가 다른 시간에 다시 올까요? 라고 물었지만 블레이크는 아니요. 처음 계획대로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아요. 라고 답했다고 해. 블레이크의 주장 3.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소송에 따르면 저스틴 발도니는 영화에 즉각적으로 성적 내용과 누드 장면을 추가했으며 그 중에는 카메라 앞에서의 오르가즘 장면도 포함되었다고 해. 이 모든 것은 블레이크의 동의나 사전 논의 없이 이루어졌고 매우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블레이크가 이러한 추가 장면들의 이의를 제기하자 저스틴은 자신이 이 영화를 여성의 시선을 통해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했다고 해. 이후 그는 해당 장면들을 제거하겠다고 동의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결혼식 밤에 동시에 절정을 맞는 장면을 남기려고 했어. 그는 이 장면이 자신에게 중요하다며 실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해. 소송 문서에는 이 과정에서 친밀한 코디네이터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를 들어 저스틴은 블레이크의 아랫입술을 깨물고 빨아들이는 즉흥 연기를 했다고 해. 또 저스틴이 이런 장면을 평범한 촬영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반복해서 찍으려 고집했으며 사전 통보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 저스틴의 반박. 저스틴 측은 친밀한 코디네이터와 만나는 걸 거부한 건 블레이크였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저스틴은 혼자 코디네이터와 회의해야 했고 이후 성적인 장면을 제안한 블레이크에게 전달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지. 저스틴은 블레이크와 주고받은 텍스트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어. 저스틴이 블레이크에게 친밀한 코디네이터를 방금 고용했어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다음 주에 그녀와 미팅이나 화상 통화를 잡아드릴게요. 라고 보냈고 블레이크는 괜찮아요. 촬영 시작할 때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지. 뉴욕타임스는 저스틴이 블레이크가 불필요하다고 여긴 성적인 장면을 추가하려 했다고 비난했지만 사실 그 장면들은 친밀한 코디네이터가 제안한 거라고 저스틴은 반박했어. 또한 저스틴은 친밀한 코디네이터와 논의 중에 블레이크가 먼저 자기 성적 선호에 대해 얘기했다고 주장했어. 코디네이터가 라일이 릴리를 만족시킨 후 절정에 이르지 않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을 때 블레이크가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정말 굴욕적일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야. 저스틴은 그 얘기를 따라 캐릭터를 더 연결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그런 순간들은 내 아내와 나한테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어 라고 답했다고 주장했어. 저스틴 발도니와 블레이크의 라이블리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1월 5일을 기점으로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가 영화 데드풀 앤 울버린의 미공개분에서 저스틴 발도니를 조롱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어. 문제가 된 대사는 바로 이 부분이야. 세상에 레이디풀을 보면 깜짝 놀랄걸요? 정말 아름다워요. 방금 아기를 낳았는데도 전혀 티가 안 나요. 나이스풀이 이렇게 말하자 데드풀이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받아치지. 그러자 나이스풀은 괜찮아요. 전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답해. 저스틴 발도니는 그동안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규정하며 전통적인 남성성을 비판해왔어. 하지만 최근 그의 페미니스트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지. 저스틴의 변호사 프리드먼은 1월 7일 자신의 반응을 공유했지. 이건 저스틴과 관련이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정말로 성희롱을 당했다면 그걸 웃음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한편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변호사들은 저스틴 발도니 측에 블레이크를 향한 추가 공격을 비판하고 있어. 1월 6일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법률팀은 피플즈의 성명을 통해 블레이크의 주장은 창작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화 정도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말했지. 성희롱과 보복은 어떤 직장이나 산업에서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혐의에 대해 주의를 흐리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이런 일을 스스로 초래했거나 행동을 잘못 이해했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바꿔서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월 7일 발도니의 변호사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어. 저스틴 발도니가 언론을 무기화했다고 비난받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블레이크의 팀이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전에 뉴욕타임스에 심하게 편집된 문서를 보내며 이 악의적인 공격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월 16일 저스틴 발도니가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그의 남편인 라이언 레이놀즈를 상대로 4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어. 고소장에는 협박,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혐의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지. 그런데 이번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블레이크의 친한 친구로 알려진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 블레이크는 영화 제작 중에 저스틴에게 중요한 장면에 대한 대본 수정을 요구했고 원작과는 다른 내용에 저스틴이 거절했다고 해. 하지만 뉴욕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회의 중 예상치 못하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리에 참석해 블레이크의 대본 수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스틴은 그것이 자신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했대. 이후 저스틴이 블레이크에게 그 일에 대해 문자를 보내자 블레이크가 이렇게 답장했다는 거야. 언젠가 왕자의 게임을 보게 된다면 내가 칼릿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나도 그녀처럼 몇 마리의 용이 있거든. 내 용들은 내가 싸우는 사람들을 지켜주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그 멋진 괴물들 덕을 보게 될 거야. 너도 그럴 거라고 내가 약속할게. 이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테일러 스위프트도 입을 열었어. 자신은 그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저스틴에게 압력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며 그저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그 펜트하우스에 간 것뿐이라고 말이야. 어쨌든 저스틴은 블레이크가 지속적으로 대본을 변경해 제작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고립되었다고 주장했어. 반면 블레이크는 저스틴의 소송을 보복행위라고 규정하며 성희롱 혐의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했지. 오늘도 이 복잡한 드라마에 푹 빠져 정신없이 들었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음 주에도 새로운 가식과 함께 찾아올게. 그러니까 발톱 잘 갈아두고 기다려. 엑소엑소 가식캣.